새벽 우체통에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엄마, 나 좀 도와줘요. 단 한 줄. 하지만 그 글씨는 6개월 전 사라진 내 아들의 것이었다. 편지 속엔 USB 한 개, 그리고 국방부 비밀 프로젝트라는 단어. 그 순간 알았다. 내 아들은 실종된 게 아니라 숨겨진 진실의 열쇠였다. 2025년 4월 12일 금요일 새벽 5시 반. 충청남도 예산군 작은 마을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 우체통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은희, 올해 67, 35년간 시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은희는 매일 아침 이맘때면 우체통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들 태진에게서 소식이 올까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6개월째 아들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우체통 뚜껑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꺼내 든 순간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그것은 분명 태진의 필체였습니다. 조금 흔들리고 급하게 쓴 듯 했지만 28년을 키워온 아들의 글씨를 어미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은희는 봉투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과 함께 작은 USB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요. 단 한 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진은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이렇게까지 짧은 편지는 처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 다리가 부러져도 혼자 병원에 가겠다던 아이였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 해결하던 아이였습니다. 은희는 USB를 들어 창밖 빛에 비춰봤습니다. 작고 검은 USB.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아들이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은희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빌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국방부 비밀 프로젝트 생체 실험 67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하얀 실험실 같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침대 위의 사람, 그것은 바로 아들 태진이었습니다. 태진은 온몸에 전선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실험자 박태진, 나이 28세. 오늘로 실험 32일째입니다. 은희는 화면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태진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태진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은희는 노트북 화면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은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실험 대상자라니, 그것도 국방부 비밀 프로젝트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은희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뒷면에 뭔가 더 쓰여 있지 않을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요. 은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태진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던 날. 그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직장 구했어요. 국방부 산하 연구소래요. 월급도 많이 준대요. 은희는 그때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뒤로 태진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걱정이 되어 서울까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이 일하는 연구소 주소를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저 서울 어딘가에 있다고만 했습니다. 은희는 벽에 걸린 태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때 태진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은희는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아들이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성공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들이 웃으면서 살아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은 어디선가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영상 속 벽에 걸린 시계가 보였습니다. 오전 9시 15분. 그리고 벽면에 붙은 종이 하나. 거기에는 제3실험동 B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이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태진 옆에서 서류를 보며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글씨가 잠깐 화면에 잡혔습니다. 은희는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피실험자 보호규정 위반 사항 마이너스 동의서 미작성. 은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의서도 없이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은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 어떤 놈들이 내 아들을 실험용 쥐처럼 다룬 것인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오전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은희는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은희가 가르쳤던 제자 박태수의 명함이었습니다. 태수는 지금 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야, 나 선생님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선생님, 아들이 태진이가 실종됐어. 태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실종이요?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야.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 취직했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편지가 왔는데 은희는 USB에 담긴 영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 이름 국방부 비밀 프로젝트라고 하셨죠? 응, 그렇게 적혀 있었어.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 이름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 연구소는 군사기밀입니다.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군사기밀이라니? 제가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집 앞 골목에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이 2명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차는 분명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SUV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은희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은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아들 태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실험실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던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태진아, 엄마가 꼭 널 찾을 거야. 꼭 구해낼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날 밤 박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찾아내겠다고. 그것이 어미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은희가 살아온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들 태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67년을 조용히 살아온 여인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은희는 예산에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USB와 태진이 보낸 편지, 그리고 아들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버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SUV는 새벽에 사라졌지만 그 존재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은희는 그 시간 내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소, 서울 어딘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정확한 주소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전 9시 반 서울 강남구청 앞에서 은희는 제자 박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40살이었지만 여전히 은희를 보면 고개를 숙이는 제자였습니다.
태수는 은희의 가방을 들어주며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자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말씀하신 그 USB 가지고 오셨어요? 은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태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경찰 관할이 아닙니다. 국방부 산하기관은 별도의 조사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태수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태진 씨가 어떻게 이걸 빼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한 기밀 유출이에요.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태진이가 잘못한 거라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선생님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은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알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수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일단 태진 씨가 일했다는 연구소부터 찾아가 봅시다. 제가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치 정도는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태수의 도움으로 은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태수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이곳이 태진이 말했던 국방부 산하 연구소가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7층짜리 건물의 유리창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정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붙은 안내판에는 휴즈바이오메딕스 연구센터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위에 빨간 종이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폐업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은희는 건물 주위를 돌았습니다. 뒷문도 잠겨 있었고 지하 주차장 입구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급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건물 앞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건물 관리인으로 보이는 6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 건물에 있던 연구소 직원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관리인은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한 달 전쯤 갑자기 다들 나가더라고요. 짐도 제대로 안 싸고 그냥 후다닥 떠났어요. 한 달 전이요? 그럼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맨날 사람들 드나들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트럭 몇 대가 와서 짐 싸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은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 달 전이라면 태진이 편지를 보내기 직전입니다. 뭔가 급박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은희는 가방에서 태진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관리인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서. 은희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연구소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었는지 아세요? 그건 저도 몰라요. 뭐 의학 연구 그런 거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몰라요.
그 사람들 입이 엄청 무거웠거든요. 저한테도 말 안 섞고 그냥 출퇴근만 하고 그랬어요. 은희는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물을 나와 태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차에 타자 태수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선생님, 방금 국방부 쪽 지인에게 전화했는데요. 뭐래? 태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쪽에서는 아예 그런 연구소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무슨 소리야? 여기 건물도 있고 관리인도 사람들이 일했다고 했잖아.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건 비공식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은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프로젝트?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서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차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 후에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엔 이 일을 더 파고들면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 무슨 위험?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프로젝트라는 건 누군가 이걸 감추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은희는 태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는 것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태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그럼 우리 태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들을 찾을 단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은희는 다시 예산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태수는 계속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은희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서울까지 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벽만 발견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은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멘트였습니다. 밤 9시 은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았던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USB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검은 SU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목 저편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커튼을 닫고 모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USB를 다시 꺼내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이번에는 부엌 쌀통 밑바닥에 넣었습니다. 누가 와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은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 밑으로 뭔가 끼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는 컴퓨터로 프린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에서 손 떼세요. 아들을 찾고 싶으면 조용히 지내세요. 은희는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협박장이 오히려 희망의 증거라는 것을. 만약 태진이 이미 죽었다면 이런 협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은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여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은희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아. 내 아들을 찾을 때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밤은 깊어갔지만 은희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협박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어미의 분노, 그것은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협박을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박은희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수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조용한 찻집. 은희는 구석 자리에 앉아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찻집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았나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10분쯤 지나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은희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이니?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내용인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태진 씨에 대해서요. 은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뭘 알아냈는데? 태수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 겉표지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극비라는 글자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겁니다. 국방부 내부 자료인데 절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돼요. 알았어. 그래서 뭐가 쓰여 있는데? 태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프로젝트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방 생체 강화 프로젝트 마이너스 2단계 인체 실험. 은희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체 실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실험 대상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총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8번째에 박태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나이, 주소,
학력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야, 이게 무슨... 태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실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육 강화제 주입 실험, 신경 반응 속도 향상 실험, 통증 내성 한계 테스트. 하나하나가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태수가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자 보호 규정 위반 사항 피실험자 박태진 동의서 미작성 가족 고지 미실시 실험 중단 요청 거부됨. 은희는 그 문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동의서 미작성 가족 고지 미실시 실험 중단 요청 거부. 아들이 실험을 거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실험을 계속한 것입니다. 태수야, 이게 무슨 뜻이니?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생체 실험이에요. 태진 씨는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실험 대상자로 선발된 거예요. 은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실험 대상자.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연구원으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들이 실험실 침대 위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태진이는 처음부터 속은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문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국방부 연구원 채용이라고 모집했대요. 젊고 건강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했고요. 태진 씨 같은 사람들이 지원했죠. 하지만 막상 입사하고 나니 실험 대상자로 바뀐 겁니다. 은희는 파일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여기 12명이나 되잖아. 이 사람들도 다 속은 거야? 태수는 파일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실험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12명의 이름 옆에 각각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험 성공, 부작용 발생, 실험 중단, 그리고 사망. 은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2명 중 4명의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명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태진의 이름 옆에는 실험 지속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태수야, 우리 태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니?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문서는 한 달 전 자료거든요. 그 뒤로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한 달 전이면 태진이가 편지 보내기 직전이네.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태진 씨가 USB를 빼돌린 것도 그 시점일 거예요. 아마 실험이 점점 위험해지니까 증거를 남기려고 한 것 같아요. 은희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증거를 남기고 어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단 한 줄로. 찻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클래식 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국가가 젊은이들을 속여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태수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태수는 파일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프로젝트 책임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은희의 눈길을 끈 것은 맨 위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총괄 책임자 마이너스 윤현도 국방부 차관. 은희는 그 이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윤현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모든 것의 책임자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윤현도 이 사람이 누구야? 국방부 차관이에요. 군 출신이고 10년 전부터 국방 첨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대요.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은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위험해요. 이 사람은 나는 만날 거야.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직접 만나서 따져야겠어. 태수는 은희를 말렸습니다. 선생님, 차관급 인사는 함부로 만날 수 없어요. 게다가 이런 기밀 사항을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그럼 어떻게 하란 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태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딘가에서 젊은이들이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은희는 다시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진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박태진. 28년 전 은희가 낳은 아이.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학교에 보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어딘가에서 실험실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태수야, 이 문서 복사할 수 있어?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이건 극비 문서라 복사하면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이미 제가 이걸 빼내온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어?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은희는 휴대폰을 꺼내 문서를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찍었습니다. 특히 태진의 이름이 나온 부분과 실험 내용, 그리고 윤현도의 이름이 나온 부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태수가 파일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진이를 찾아야지.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해. 하지만 선생님, 연구소는 이미 폐쇄됐고 다른 곳으로 옮겼을 거야. 국방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그냥 포기했을 리 없어. 분명 다른 곳에서 계속하고 있을 거야. 태수는 은희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알아볼게요. 혹시 태진 씨가 어디 있는지 정보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은희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태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두 사람은 찻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햇살이 밝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연구원이 아니라 실험용 쥐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이용당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희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태진의 이름, 실험 내용, 사망자 명단.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거실 탁자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윤현도라는 사람, 국방부 차관, 권력자. 하지만 은희에게는 그저 아들을 빼앗아간 악마였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따질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남의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고. 은희는 태진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은희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태진아, 엄마가 알았어.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제 엄마가 너를 꼭 구해낼 거야. 극비 문서를 확인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박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은희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재 기자. 30대 초반의 젊은 기자로 최근 정부 부패 사건을 폭로해 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희는 그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밤 11시 은희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의 이야기, USB 영상, 그리고 극비 문서에서 찍은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국방부 불법 인체 실험 제보. 손가락이 떨렸지만 은희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재 기자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은 이틀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은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 전날 밤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강민재 씨로 새벽 귀가길에 트럭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은희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민재. 그 이름이 귀를 때렸습니다. 자신과 약속을 잡았던 바로 그 기자였습니다. 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단순 교통사고. 그 말이 은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메일을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민재 기자가 이 사건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제거한 것입니다. 은희는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선생님, 뉴스 보셨어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봤어. 선생님, 혹시 그 기자한테 연락하신 거 아니죠?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전화를 끊고 은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재 기자는 가족이 있었을까요?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자식을 잃은 고통을 은희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태진이 실종된 6개월 동안 은희는 매일같이 죽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화. 은희보다 5살 어린 후배 교사였습니다. 10년 전 퇴직하고 지금은 서울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정화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사였지만 컴퓨터에 능통했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나면 늘 정화가 고쳤습니다. 은희는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화야, 나 은희야. 언니, 세상에 몇 년 만이야?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정화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정화는 은희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즉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언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은희는 전화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주저하지 않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정화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은희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화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정화는 머리가 많이 희끗희끗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서재로 안내되었을 때 은희는 놀랐습니다. 방 안에는 컴퓨터가 3대나 있었고 벽면에는 여러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 요새 온라인 강의하면서 컴퓨터 좀 배웠어. 그래서 장비가 좀 많아. 은희는 정화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진의 실종, USB 영상, 극비 문서, 그리고 강민재 기자의 죽음까지. 정화는 말없이 듣다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정화야, 나는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 정화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언니, USB 가져왔어? 은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면서 정화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언니, 이 영상 파일 속성 좀 볼게. 정화는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은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정화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정화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 USB에 영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누가 파일을 삭제했어. 근데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라 흔적이 남아있어.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정화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숫자와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정화가 외쳤습니다. 됐다. 복원했어. 화면에 새로운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를 보니 태진이 편지를 보내기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파일이었습니다. 정화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이 4월 3일 실험 56일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은희는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6개월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그들은 제 고통을 기록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실험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는 입사할 때 본 것과 달랐습니다. 누군가 내용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은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제 옆 침대에 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험 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치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엄마,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이미 돌아오지 못한 상태일 겁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엄마, 부탁이 있어요. 은희는 화면을 붙잡았습니다. 나 대신 진실을 밝혀주세요. 여기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가 은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언니, 울지 마. 태진이는 아직 살아있을 거야. 어떻게 알아? 언니, 태진이가 이 영상을 남긴 건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야. 완전히 포기했다면 이런 영상을 남기지 않았을 거야. 은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화야, 이 영상 복사할 수 있어? 당연하지. 여러 곳에 백업해 둘게. 정화는 영상을 여러 개의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올렸습니다. 은희에게 USB 3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각각 다른 곳에 숨겨둬.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은희는 USB를 받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영상도 있고 문서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기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인터넷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우리 이걸 어떻게 공개하지? 정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방법이 하나 있어. 기자회견. 기자회견? 응.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면 그들도 함부로 못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했습니다. 태수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태수가 누군데? 내 제자야. 지금 검사야. 정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사? 그럼 더 좋지. 검사가 함께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거야. 두 사람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날짜, 장소, 초대할 기자 명단.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정화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 대신 진실을 밝혀주세요.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세상이 이 진실을 알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아들을 구해내겠다고. 밤은 깊어갔지만 은희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곧 세상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준비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박은희는 이정화의 서재에서 태진의 과거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 학교 기록, 의료 기록. 혹시 태진이 왜 실험 대상으로 선발되었는지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정화가 컴퓨터로 태진의 병원 기록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병원들의 자료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정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이거 좀 봐. 은희가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태진의 출생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1997년 3월 12일생. 예산군 소재 병원 출생. 모친 박은희. 그런데 부칠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부칠란이 왜 비어 있지? 내가 분명히 기록했는데. 정화가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태진의 초등학교 입학 서류였습니다. 거기에도 부칠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희는 이상했습니다. 태진의 아버지는 태진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은희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출생 기록에는 분명히 남편의 이름을 적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화야, 원본 출생증명서 찾을 수 있어? 잠깐만. 정화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오래된 기록 보관소로 들어갔습니다. 1997년 기록.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스캔된 손글씨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은희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모친 박은희. 그 밑에 부칠란.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은희가 기억하는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부친 윤현도.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현도. 그 이름은 극비 문서에서 본 국방부 차관의 이름이었습니다. 은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니, 이 사람 누구야? 태진이 아버지가 아니었어?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은희가 27이었을 때, 서울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은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윤현도. 32살의 군인이었습니다. 육군 소령이었던 그는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도의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은희는 평범한 강사였지만 현도는 군인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현도의 부모는 은희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현도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희는 현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임신을 했습니다. 현도의 아이였습니다. 은희는 현도에게 말했습니다. 현도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은희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도의 부모는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현도가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어. 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기가 있잖아. 내가 돈을 줄게. 아기를 지우고 은희는 현도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현도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희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고향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박태진. 은희는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윤현도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되어. 언니, 괜찮아? 정화의 목소리에 은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화야, 이 사람 윤현도가 태진이 친아버지야. 정화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그럼 국방부 차관이 태진이 아버지라고? 응. 30년 전에 헤어졌어. 나는 혼자 태진이를 키웠고,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현도는 자신의 친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언니, 그럼 윤현도가 태진이가 자기 아들인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지만 아기를 낳았는지는 몰랐을 거야. 우리는 그 뒤로 연락을 끊었으니까. 그럼 우연히 태진이가 실험 대상으로 뽑힌 거야? 은희는 다시 출생증명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부친 윤현도. 이 기록은 정부 시스템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윤현도가 태진의 신상을 조회했다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알고 있었을 거야.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윤현도가 태진이 자신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아야, 나 이 사람 만나야겠어. 언니, 위험해. 상관없어. 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따져야 해. 어떻게 자기 친아들을 실험실로 보낼 수 있는지. 정아는 은희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희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윤현도 차관 만날 수 있어? 태수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세요? 그 사람이 태진이 친아버지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의 일, 임신,
그리고 태진의 출생 기록. 태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네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해. 태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면담 약속을 잡아볼게요. 하지만 선생님,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은 권력자예요. 이틀 후, 은희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윤현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함께 왔습니다. 검사 신분으로 공식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한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국방부 차관 윤현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몸은 여전히 군인처럼 곧았습니다. 윤현도였습니다. 은희는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윤현도도 은희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저는 서울중앙지검 박태수 검사입니다. 중요한 사안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윤현도는 태수를 보지도 않고 은희만 응시했습니다. 은희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현도 씨. 은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현도는 비서에게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앉으시죠. 윤현도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서 있었습니다. 앉을 필요 없어요. 물어볼 게 하나뿐이니까. 무엇을 물으려고? 은희는 가방에서 태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현도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아이 기억나요? 윤현도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죠? 당신 아들이에요. 윤현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은희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박태진, 1997년 3월 12일생. 부친 윤현도.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 뒤에 내가 혼자 낳아서 키운 아이예요. 윤현도는 출생증명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왔습니까? 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친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실험실로 보냈잖아요. 윤현도는 은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USB도 있고 문서도 있어요. 당신이 총괄 책임자로 있는 비밀 프로젝트, 생체 강화 실험. 내 아들이 거기서 실험 대상이 되었어요. 윤현도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은희 씨, 당신은 국가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가의 일? 은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친아들을 실험용 쥐로 만든 게 국가의 일이에요?
윤현도는 돌아서서 은희를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는 선택받은 존재였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젊은이, 국가를 위해 희생할 가치가 있는 존재였죠. 은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희생? 당신 친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친아들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이기에 더 적합했죠. 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요. 은희는 그 자리에서 윤현도에게 달려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은희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윤현도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윤현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은희 씨,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는 시도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할 겁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마저 버린 것입니다. 건물을 나와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현도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의 핏줄마저 도구로 여기는 괴물이었습니다.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윤현도가 무엇이라 하든 어떤 위협을 하든 물러서지 않겠다고. 아들을 구하고 이 악마 같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윤현도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박은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검사 신분을 걸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환은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USB 영상, 극비 문서 사진, 태진의 육성 녹음.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사흘 전 은희는 이정화의 집에서 발표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아들의 이야기, 실험의 진실, 그리고 죽어간 젊은이들의 이름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밤 10시쯤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희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희 씨, 기자회견 계획 취소하세요. 은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 하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은희 씨, 당신에게는 손녀가 있죠. 초등학교 3학년. 이름이 서연이었나요?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 서연. 태진의 형 가족이 부산에 살고 있었고 은희는 가끔 손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들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아이들까지. 우리는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취소하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계속 진행하면 보장할 수 없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희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은 정말 아이들까지 건드릴 작정이었습니다. 정화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은희는 전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화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어떻게 할 거야? 은희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 죄 없는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대신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 그것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은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강행하기로. 대신 가족들을 먼저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습니다.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내 큰아들 가족 좀 보호해 줄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은희는 협박 전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은희의 큰아들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경찰 보호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기자회견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은희는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와 태수도 함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정화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검찰청으로 가서 마지막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발표할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기밀 누설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밤 9시쯤 정화의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박은희 씨 계시죠? 은희와 정화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화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은희 씨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체포영장? 기자회견 하루 전에.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USB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극비 문서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함께 가시죠. 경찰이 은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화가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영장 제대로 된 거예요? 변호사 연락부터 해야죠. 하지만 경찰은 강제로 은희를 끌고 나갔습니다. 은희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로 끌려나가는 순간 은희는 정화에게 소리쳤습니다. 정화야, 태수한테 연락해. 그리고 USB 잘 지켜.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은희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내일 기자회견은 열리지 못하는 걸까요? 1시간쯤 지나 차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은희는 불안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를 차에서 끌어내려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5층에서 멈췄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신문실 같았습니다. 은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경찰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은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은혜 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국정원 소속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희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죠? 남자는 태블릿을 꺼내 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은희가 강민재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이거 박은희 씨가 보낸 거죠?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태수 검사가 빼낸 극비 문서입니다. 당신이 이걸 촬영했죠? 화면에 은희가 찍은 문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희의 휴대폰을 해킹한 것이었습니다. 박은희 씨, 당신이 한 일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최소 10년형입니다. 은희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내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든 당신들이 국가를 말해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은희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법이 국민을 실험용쥐로 만드는 걸 허락해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은희 씨, 기자회견 계획 취소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당신을 석방할 수 있습니다. 거절해요. 그럼 감옥에 가게 됩니다. 10년, 아니 20년도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아드님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진실은 세상에 나올 겁니다. 남자는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수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었습니다. 박태수 검사도 오늘 밤 체포되었습니다. 극비 문서 유출 혐의로요. 그는 검사직을 잃게 될 겁니다. 은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수까지 자신 때문에 제자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아 씨도 조만간 조사받게 될 겁니다. 당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아, 태수,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맞는 걸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대신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 은희는 눈을 떴습니다. 나를 가두든 말든 상관없어요. 진실은 이미 준비되었으니까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준비? 당신이 가진 USB는 이미 압수했습니다. 이정아 씨 집에서 가져왔죠. 그리고 당신 휴대폰도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제 증거가 없어요. 은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모든 걸 다 찾았다고 생각해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증거는 여러 곳에 있어요. 당신들이 못 찾은 곳에.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희는 USB를 정화에게 맡겼고 정화의 집에서 압수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들을 흔들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화를 냈습니다. 박은희 씨,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내가 없어도 실제로 그럴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박은희 씨,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방에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창문도 없었습니다. 시계도 없었습니다. 몇 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열리지 못할 것이고 태수와 정화는 조사를 받을 것이고 자신은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태진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은희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일 수도 3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은희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박은혜 씨? 네, 누구세요? 여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정아 씨가 보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따라오세요. 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설명은 나중에요. 지금 나가야 해요. 여자는 은희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자는 은희를 끌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주차장으로 달렸습니다. 거기에는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정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빨리 타. 은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은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화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화는 운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를 데려간 게 경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추적했지. 다행히 내 제자 중에 국정원에서 일하는 애가 있었어. 그 애가 도와줬어. 뒷좌석의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화 선생님 제자 김수진입니다. 국정원 직원이에요. 이번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은희는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화가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기자회견은 6시간 후였습니다. 정화야, USB는? 언니, 그들이 압수한 USB는 가짜야. 진짜는 따로 숨겨뒀어. 은희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아직 기회가 있어. 기자회견장으로 가자. 하지만 언니, 그곳은 이미 그들이 지키고 있을 거야.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화야, 방송국은 어때? 방송국? 응. 직접 방송을 타는 거야. 생방송으로. 정화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차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공영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은희는 가방에서 발표문을 꺼냈습니다. 구겨져 있었지만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5시 방송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PD가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수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후 방송국 연문이 열렸습니다. 3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선배님 도와주세요. 수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PD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큰 사안인데 윗선 허락 없이는 힘들어. 은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PD는 은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오래 시간을 줄 수는 없어요. 네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잡한 복도를 지나 작은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3분만 주겠습니다. 그 안에 말씀하세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화가 USB를 PD에게 건넸습니다. 이 영상 먼저 틀어주세요. 오전 6시 아침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가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태진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이 4월 3일 실험 56일째입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고통받는 젊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은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67세 여인의 얼굴이 전국에 송출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박은희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의 주인공은 제 아들 박태진입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젊은이들을 속여 생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그 피해자입니다. 방송국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부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희의 고백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이미 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총괄 책임자는 국방부 윤현도 차관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스튜디오로 달려왔습니다. 은희의 방송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분이 지났습니다. 진실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은희는 카메라 앞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생체 실험, 젊은이들의 희생, 그리고 한 어머니의 처절한 싸움. 생방송 이후 대한민국은 뒤집혔습니다. 박은희의 3분간의 고백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국방부 생체 실험, 박태진, 박은희, 윤현도. 은희는 방송국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식 절차였습니다. 변호사도 동석했고 언론도 지켜봤습니다.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론의 힘이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은희.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았습니다. 진실을. 그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날은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사흘째는 수만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진상 규명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박태진을 찾아라. 국회는 긴급 국정조사를 결의했습니다. 윤현도 차관은 국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60대의 권력자는 국회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차관님, 생체 실험 프로젝트가 실제했습니까? 윤현도는 침묵했습니다. 박태진이라는 청년이 실험 대상자였습니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차관님의 친아들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윤현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수록 여론은 악화되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USB 영상, 태진의 육성, 극비 문서 사진. 모든 것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은희가 방송에서 공개한 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확산시킨 것입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윤현도를 직권남용과 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은희는 석방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국민 여론을 검찰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희가 나오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존경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태진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 정아와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도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그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함께 싸워온 동지들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태진이를 찾아야지. 정화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연구소는 이미 폐쇄되었고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혜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바이오메딕스 연구소에서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뉴스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은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우리 태진이를 아세요? 네. 박태진 씨를 제가 돌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비밀 시설이에요. 연구소가 폐쇄된 후 실험 대상자들을 그곳으로 옮겼어요. 저도 그만두고 나왔지만 양심에 걸려서 연락드립니다. 간호사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끊고 즉시 정화와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수는 경찰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가평.
산속 깊은 곳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은희도 함께 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경찰이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30분쯤 지나 경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은희는 한 명 한 명을 확인했습니다. 8번째 들것이 나올 때였습니다. 은희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진아. 은희는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막았지만 은희는 뿌리쳤습니다. 들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진의 얼굴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태진아, 엄마야. 엄마 왔어. 은희의 눈물이 태진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태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은희는 태진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구급차가 태진을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은희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은희는 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태진의 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약물 투여로 장기가 손상되었고 영양실조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태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간호했습니다. 태진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죽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2주일 후에는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엄마한테 걱정만 끼쳐서. 은희는 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야. 엄마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한 달 후 태진은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희가 태진을 밀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그래서 엄마가 너를 찾았잖니. 엄마가 방송에 나오신 거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만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은희는 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태진아, 너 알아? 엄마는 평생 교사로 살았어. 남의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쁘게 살았지. 근데 정작 내 아들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어. 엄마의 진짜 역할이 뭔지. 엄마는 너의 방패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를 지키는 방패. 태진은 고개를 은희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가 제 방패였어요. 평생.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석 달 후 태진은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은희는 태진을 데리고 예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집, 태진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은희가 심어둔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태진은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집이 그대로네요. 당연하지. 내가 돌아올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정아와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희망에 대해. 태진아, 앞으로 뭐 하고 싶니? 태수의 질문에 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처럼 피해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은희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 끔찍한 경험을 겪고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아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아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은희와 태진만 남았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불법 생체 실험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실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태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태진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내서 증거를 남겨줬기 때문이야. 우리 둘이 함께한 거네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예산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싸움을 끝내고 평화를 찾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정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것,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 진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모정이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온 평범한 여인, 시골 교사로 조용히 살아온 여인. 하지만 그녀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권력과 맞섰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방패였고 동시에 세상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긴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용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모든 아들들에게, 그리고 정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모정의 방패.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였습니다.